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올해 유난히 스팸 문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요, 1월부터 5월까지 휴대전화 스팸 건수가 지난해 건수의 절반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또 그 기간 동안 월 평균 스팸 건수는 3,372만 건으로 지난해 월 평균 2,462만 건보다 약 37%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방통위는 휴대전화 단말기에 스팸 간편 신고 기능 개선으로 급증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팸 신고가 편리해지자 건수가 늘었다는 얘기인데, 많은 시민들은요, 최근 투자 관련 스팸 폭증을 체감하고 있는 것과 좀 동떨어진 진단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팸 문자가 최근 대폭 늘어난 이유로 비대면이 활성화한 코로나19 시기에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된 점을 꼽고 있는데요. 현재 정부의 스팸 차단 방식으론 비정상으로 분류된 스팸 문자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수신자가 동의한 문자만 받도록 하는 등 정부가 정책적인 예방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원인부터 대책까지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스팸 문자로 인한 사기 피해에 대한 주의가 더욱 중요해지게 됐습니다. 6월 20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어쩐지 주식 관련된 문자가 너무 많이 옵니다. 네, 이상하죠. 이상했죠. 이제 조금 알겠네요.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물가 관련 보고서에서 농산물 관련한 문제와 해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 어른의 성장법 시간에는 중년의 위기라고 말하는 문제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에는요, 제철을 맞은 냉면 이야기로 떠나보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국은행이 지난 18일 올 상반기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설명회를 했습니다. 이날 우리나라의 물가 수준의 특징과 시사점을 주요국과 비교하면서 구조적인 개선 방향까지 제시했는데요. 특히 농식품 등 의식주 분야의 품목별 가격 수준과 공공요금 수준을 주요국과 비교했습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한국은행이 분석한 물가 보고서 내용과 이에 대한 여론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물가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고요? 네, 이틀 전인 지난 18일 서울 중구에 있는 한국은행 별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주재한 올해 상반기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일반적인 물가 설명회라면 농업계에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을 텐데요. 한국은행에서 이슈노트라는 보고서를 시기별로 발표하고 있는데,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 농산물 가격 진단과 제안이 비중 있게 실렸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이전부터 물가 안정을 위한 농산물 수입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농산물 가격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지 농업계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이슈 보고서에서 다룬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18일 발표한 이 한국은행 보고서 제목은 우리나라 물가 수준의 특징 및 시사점인데요. 네. 우리나라 물가 수준을 경제개발협력기구, 그러니까 OECD국과 비교해서 설명하면서 진단과 개선 방향까지 짚은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내 인플레이션은 둔화되고 있지만 그간 누적된 물가 상승으로 우리나라 물가 수준은 크게 높아져 있는 상태라고 했고요. 국내 물가 수준을 국가별, 시기별로 비교해 보니까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가 우리나라 전체 물가 수준이 소득 수준을 감안할 때 주요 선진국 중 평균 정도라는 거고요. 두 네. 번째가 그렇다 하더라도 품목별로는 여타 국가에 비해서 가격 수준이 현저히 높거나 혹은 낮은 품목이 많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뭐 식료품, 의류, 주거와 같은 의식주 비용이 OECD 평균보다 크게 높고요. 반면에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대중교통요금 같은 공공요금은 크게 낮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물가 수준의 세 번째 특징은 식료품, 의류, 공공서비스의 이 주요국 대비 가격 차이가 과거에 비해 오히려 확대됐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 우리나라 물가 수준이 소득 수준을 감안할 때 크게 높지 않다라는 건 최근 정부가 물가 인하에 주력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진단이네요. 네, 뭐 한국은행 보고서의 진단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소득 수준을 감안할 때라는 전제가 있고요. 이를 토대로 주요 국가 비교해 보면 주요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 물가 수준이 평균 정도라는 건데 소득 양극화가 빚어낸 뭐 통계적 해석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민들의 체감도와 다르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또 공공요금이 우리나라가 주요국 대비 상당폭 낮게 유지되면서 생활비 부담을 일부 경감시켜준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의식주 비용은 OECD 평균보다 크게 높다는 점, 네. 그중에서 농산물은 생산성이 낮고 또 과일의 경우는 개방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거래 비용이 높은 특징이 있으면서 주요국 대비 가격 격차가 과거에 비해 더 확대됐다, 이렇게 문제를 짚었습니다. 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한 공공요금과 농산물 값이 정반대의 입장에 놓여 있네요. 맞습니다. 이 한국은행에 따르면 공공요금은 주요국 대비 낮고 농산물 등 의식주 가격은 주요국 대비 높은 이런 추세가 오랜 시간 고착돼 있다고 했고요. 그래서 정부의 구조 개선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농산물 개선 과제 중에서 핵심은 수익 개방 확대로 제시가 돼 있는데요. 뭐 한국은행 보고서가 홈페이지에 있는데 이 보고서를 보면 농산물을 수입해서 얻는 결과의 긍정성을 나타내는 도표를 굉장히 많이 제시하고 있고요. 네. 분량도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농산물 수입 이미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뭐 한국은행도 이 부분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 곡물 수입은 이미 상당 수준 개방이 됐고 채소는 저장성이 낮아서 추가 개방 효과가 적다는 점을 알리면서 결국 과일류 수입이 타깃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사과값이 확 오른 이후에 과일 수입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뭐 한국은행은 이 과일을 수입하면 얻을 수 있는 장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열거했는데요. 수입 과일 가격이 국산에 비해 변동성이 대체로 낮기 때문에 수입을 확대해서 국내에 유통되는 과일의 다양성이 좀 많아지면 국내 과일 가격의 변동성도 낮아지는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설명하기도 했고요. 네. 또 과일 수입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과일 가격이 대체로 낮다, 이런 그래프도 제시했습니다. 이날 설명회가 기자간담회 형식이라서 질문도 나왔는데요. 여러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최근 과일 수입을 확대했지만 사과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은행 측은 사과나 배는 망고 같은 이런 열대과일로 대체가 잘 안 된다. 열대과일이 수입되면 사과배 가격을 조금 더 낮추는 효과는 있지만 기대처럼 큰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뭐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는 사과처럼 품목 전체를 수입하지 않으면 농가 보호엔 좋은 정책일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뭐 단지 이 가격 인하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이고요. 섣부른 과일 수입이 불러올 뭐 외래 병해충의 심각한 피해 문제 같은 건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한국은행이 발표한 물가 관련 보고서에 대한 반응 어떤가요? 예, 한국은행 보고서를 종합해보면 농산물과 같은 필수 소비재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수입도 적극 확대하고 또 유통구조도 개선하라, 이런 제안을 하고 있지만요. 결국 이보다 더 하고 싶은 말은 공공요금 인상을 해야 하는 이유가 아닌가 합니다. 실제 이 한국은행 보고서에 공공요금을 지금처럼 계속 낮게 유지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그 이후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으로 에너지의 생산 비용이 상승이 된다, 이건 앞으로 계속 예상된다, 이런 점을 짚었고 또 공공서비스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또한 에너지 소비도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을 문제를 짚었습니다. 결국 이번 보고서의 핵심은 공공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노력, 즉 이 공공요금의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여론이고요. 예. 또 한국은행까지 물가 대책으로 농산물 수입 확대를 꺼내는 거냐 이렇게 씁쓸한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는 좀 확실한 물가 안정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농산물 수입이 부족해서 우리나라 물가가 높은 게 아니잖아요. 뭐 이미 시골 마을까지 망고를 한가득 실은 트럭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에 미치는 농산물 값이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이라는 이 농민단체 연대단체에서 어제 논평이 나왔습니다. 제목이 모순덩어리 물가 보고서 이러니 한국은행이 물가를 못 잡는다거든요. 이 논평에서 농민의 길은 현 정부의 수입 의존 물가 정책과 공공요금 인상 시도에 힘을 실어주고자 한국은행이 결론을 정해놓고 작성한 보고서라는 의심이 든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한국농정에서 이명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업지역위원장에게 의견을 들어보니까 한국은행의 논리가 타당성을 가지려면 식료품, 특히 농산물 가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연관관계가 성립돼야 하는데 이 동거를 전혀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이 농산물의 물가 영향력이 낮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공공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오히려 농산물 생산비를 더 올리는 효과를 유발하는 모순이 있다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 들으면 가슴이 답답해지는데 그 와중에 7207님이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원재정 기자님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기분이 감사합니다. 어떠십니까? 네, 농산 이슈 오늘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기자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서툰 어른들의 마음이 자라는 어른의 성장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년에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위기의 요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중년의 위기다. 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말 진짜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근데 네.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 중년의 위기가 보통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이 나이대에서 겪는 심리적, 정서적 혼란을 의미하거든요. 잠깐만요. 그럼 30년을 겪어야 돼요? 네. 보통 중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정의를 하기를 45세에서 65세 정도의 나이를 뜻하는데요. 이 시기엔 내가 뭐라고 살았나? 무엇을 더 얻을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깊이 고민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에릭 에릭슨이라는 이 발달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좀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중년기는 원래 개인이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시기다. 중년이. 예, 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뭐 우리가 생산성의 황금기라고 얘기하잖아요. 40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 과정에서 뜻한 바대로 성취감을 느끼지 못할 때는 침체와 좌절감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죠. 네네.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서 외려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고 맞습니다. 전 이제 시작하는 느낌인데 다들 그런 거겠죠, 근데? 네, 그렇습니다. 다들 예. 혼란 느끼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자신이 걸은 길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20, 30대에는 보통 에너지가 넘치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또 달려가거든요. 바쁘죠, 그때는. 그렇죠. 40대가 되면 좀 조급하게 앞으로 가려고 하기보다는 속도를 좀 늦추면서 나한테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또 생각하게 됩니다. 정신분석가 칼 융이 얘기를 했는데 중년기를 개인화의 중요한 시기로 보거든요. 네. 개인화라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독특한 정체성이 형성하고 자신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려는 그런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보통 수명이 한 80세 정도 전후로 됐잖아요. 이제 네. 예, 남자 여자 전부 다 공히 80세 정도가 됐는데 그래서 40년 정도 열심히 달렸기 때문에 앞으로 40년 더 달려가려면 잠시 멈춰서서 여러 가지 좀 점검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죠. 또 요새 삶의 중요한 것들이 많이 바뀌기도 하고요. 네. 원래 이제 20, 30대에는 성공하자, 뭐 발전하자, 그리고 성장하자 이런 게 좀 중요한 가치였던 사람이 안정과 평온함, 가족 같은 가치로도 눈을 돌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짜 내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반대로 또 이런 재평가 과정이 없으면은 페이스 조절 못하고 열심히 달리기만 하다가 무너지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기도 하고요.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 주변에
정신과 다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네네. 그 우울증 얘기 들어보면 우울증도 많고 공황장애도 많고. 네네네. 그 맞아요. 어떤 징후와 증상들이 보통 나타나나요? 중요하나요? 젊은 나이 때의 우울감과 비교했을 때는 중년기 우울감의 징후는 자신감 상실이라든지 자신감 상실. 무기력감 같은 것이 좀 특징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잘 살아오면서 네. 지금까지 성취를 잘 해오다가 이게 뭔가, 내가 과연 할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더 좋아지긴 이게 할까? 맞아? 맞아요, 이런 것도 있고, 맞아요. 그런 네. 느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굉장히 좀 공허하고 험하다는 느낌에 좀 파묻히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지속적인 슬픔이나 흥미 상실, 피로감, 수면 문제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기도 하고요. 특히나 직장 문제가 좀 많이 불거지게 돼서 이게 좀 중요한 스트레스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성취감 부족이라든지 어떤 직책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도 꽤 많이 계시고 그에 가족 내 갈등이라든지 노화로 인한 신체적 변화 같은 다양한 그것도 요인에서 느껴요. 그렇죠. 예. 발생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이제 중요한 나이일수록 특히 단순히 좀 심리적인 면만 초점 맞추는 것보다는 신체 활동을 늘리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등의 몸과 마음의 균형을 신경 쓰면서 네네. 좀 치료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거군요. 건강한 식습관. 네, 몸을 운동, 잘 관리하자. 예.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음 관리. 중년기에 들어서면 부부 관계나 가족 관계가 많이 변하는 게 특히나 이제 심리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중년기에는 일단 요즘은 결혼 늦게 하니까 아무래도 좀 독립을 늦게 하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원래 중년기가 자녀가 성장해서 독립하는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늘 같이 있던 자녀들이 항상 옆에 있다가 이제 나를 떠나게 되니까 빈자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 이때 이제 가족 관계가 변하게 되는데 부부 간의 관계가 재평가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함께했기 때문에 또 서로에게 소홀해지기 쉽기 때문에 되게 많이 봅니다. 그렇죠. 예.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족 치료 전문가 머레이 보엔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네. 가족 구성원이 변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역할과 관계도 재정립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자녀의 독립 후에도 서로의 관심사과 취미를 공유하고 관계를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나이가 드니까 몸이 아프잖아요. 네. 몸이 아프니까 이런 질병 등으로 인한 역할 변화에 있어서도 익숙해야 될 필요가 있죠. 항상 예전 전통적으로 남편분은 돈을 벌어오고 아내분은 이제 가정 일을 하고 이런 게 갑자기 어떤 누가 아프게 되거나 하게 되면 또 역할을 또 뒤바뀌게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역할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인정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함께 이제 새롭게 관계를 재설정하고 여행도 좀 자주 다니고 이런 식으로 함께하는 활동도 많이 늘려가면서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관계질을 높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나왔지만 자녀가 이제 독립한 후에 그러면 부모가 겪는 감정 변화도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이제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죠. 빈둥지. 예, 새가 둥지를 떠나가고는 후에 빈둥지에 있어서 느끼는 어떤 그런 공허감을 말하는데요. 자녀가 집을 떠난 후에 느끼는 공허감과 상실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시기에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인정하고 좀 마음으로 미리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 정서적 특성상 자녀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굉장히 많이 갖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자녀와의 관계를 새로운 방식으로 재정립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녀가 독립할 수 있고 또 독립하고 나면 조금 살짝 거리감을 두는 것이 필요한데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고 해도 너무 가까운 정서적 거리는 서로한테 반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안 좋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고무공 두 개가 있다고 하면은 네. 두 개가 이제 너무 밀착돼 있으면 반작용으로 튕겨나가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가까운 관계에는 자꾸 서로에게 개입하려고 하고 간섭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좀 과정들을 계기로 이런 기회를 계기로 이제 가족들끼리의 새로운 어떤 그 관계성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가족 간의 상처가 큰 이유가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거든요. 왜 네. 그런 걸까? 근데 이제 너무 가깝다고 생각해서 말을 더 쉽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네. 것도 있죠. 예. 예. 또 하나는 이제 기대를 너무 많이 하게 되죠. 당연히 저 사람 내 마음을 알게 될 거니까 알고 있을 거니까 근데 알고 있는데 왜 저러지? 라는 식으로 부부 사이에서나 아니면 부모 자식 관계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경제적 스트레스 이거 진짜 무시 못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예. 게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자녀 교육비가 확 늘고 노후 대비를 하기 위해서 경제 부담이 커지기도 하고 이런 갑작스러운 이벤트가 많죠. 갑자기 또 노쇠한 부모님이나 나나 아니면 배우자한테 갑자기 좀 병원비가 들게 되기도 하고
또 자녀가 결혼하게 되면 우리나라 특성상 야, 지원은 또 안 해줄 수가 없기 끔찍한데요. 때문에 예. 그래서 요새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아들 낳으면은 나중에 결혼할 때 집을 해줘야 되니까 예. 그것 때문에 큰 지출을 해야 된다. 뭐 약간 이런 말도 있고요. 미치겠습니다, 네. 진짜. 자녀분이 없으시잖아요. 네, 자녀는 없지만 그냥 대한민국 남자로서 아, 예,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그래야 하는가? 맞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서 계속해서 돈 문제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안 할 수 없죠. 근데 예. 사실 혼자 사는 저도 해요. 고민을. 그렇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혼자니까 내가 아프면 난 끝 아닌가. 맞아요. 그 생각 많이 하게 예, 됩니다. 걱정 되게 많이 됩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반면에 또 직장에서는 위치나 역할이 점점 변하게 되면서 소득이 좀 불안정해지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네, 보거든요. 네. 은퇴를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죠. 돈 나갈 때는 점점 많아지는데 맞습니다. 수입은 아쉬워지고 이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다 물가도 올라가지고 그냥 뭐 축의금 한번 할래도 이제는 잘 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는 뭐 예전보다 단위가 좀 많이 달라지기도 그렇죠. 했습니다. 예, 예. 그 좀 철저한 재정 계획이 필요한 것 같고요. 한탕을 생각하는 위험도 높은 투자보다는 안정감 있는 투자를 미리 염두에 두고 재정 관리를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한탕을 노릴 건데요. 아직 꿈이 있으시군요. 네, 농담입니다. 예. 어쨌든 건강 문제 또 이제 신체적 변화 또한 이게 나이를 들면서 겪게 되는 자연스러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큰 걱정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뭐 체력 저하가 되고 만성 질환이 생기고 맞아요. 네, 이런 것들이 알게 돼요. 그렇죠. 심지어. 예, 뭐 모르던 걸 알게 되기도 하고 네, 네. 이런 불안과 스트레스를 굉장히 좀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죠. 뭐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운동 열심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 올바른 식습관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운동하는 것이 뭐 제가 방송에서 한 수십 번 얘기한 것 많이 같은데, 얘기했죠. 예, 그렇죠. 운동은 하면은 사실 과정 자체는 조금 연구마다 차이는 날 수 있는데 운동하면 무조건 좋다가 결론입니다. 네, 네.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긍정 심리학을 만든 마틴 셀리그만이 이런 얘기 했는데 건강한 생활 습관과 긍정적인 마인드가 삶의 질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 두 가지의 축이 있으면은 또 굉장히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 중년기에 직책이 이제 많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실직이나 이직 같은 직업상의 큰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직업적인 변화는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네, 이게 당연히 뭐 실직이나 이직 같은 게 갑자기 일어나게 되면은 너무 불안해지고 중요할 것 같아요. 스트레스 그쵸. 굉장히 많이 받게 될 거고요. 특히나 중년의 나이 특성상 책임감이 굉장히 무거운 나이대입니다. 뭔가 짊어지고 있는 게 굉장히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내 몸의 변화가 혹은 내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것들 변화가 된다면은 나만의 일이 아니고 가족 전체에도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두려워지고 좀 괴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사회적 지지만과 이런 긍정적인 자기인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는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변화가 올 때마다 우리는 불안하겠지만 위안을 줄 수 있는 취미 활동이나 친구 모임, 공동체 같은 것을 가지는 것이 좀 이런 것들에서 조금 완충작용을 해준다. 네. 에어백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년이 다가오면 이제 삶의 중반부가 지나가는 것 같고 이제 슬슬 이제 후반부를 준비해야 하는 단계라고 여겨지는데요. 근데 사실 지금도 이렇게 두려운데 나중에 이 두려움이 해소가 될까요? 점점 더 두려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중년의 위기는 말 그대로 근데 삶이 진행되는 과정의 큰 장애물 중에 하나고 하지만 늘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는 늘 답을 찾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요? 항상 그렇듯이. 그러니까 중년의 위기는 이런 위기도 있지만은 실제로 또 자기 실현을 추구한 욕구와 맞물려서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기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 시기가 삶의 전환점이 되기도 하거든요. 물론 뭐 좋은 케이스만 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새로운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면서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되거나 네.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공동체를 그런 꾸려나가거나 사람도 많죠. 그렇죠. 그런 갑자기. 경험들을 예, 통해서 예. 삶의 목적을 다시 정의하고 또 새로운 목표를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게 되면서 개인의 성장을 촉진하게 되기도 하고 궁극적으로 더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경험들을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걸 하는 게 제일 어려운데 새로운 경험이 꼭 필요하다. 그렇죠. 이런 느낌인 거죠. 네, 어쩔 수 없이 또 수반되기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 좀 마음을 미리 예비를 하고 좀 받아들이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게 필요하겠죠. 중년기에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는 과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게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내 삶을 돌아보고 뭐가 중요한지
나한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왜냐하면 이제 20, 30대는 그냥 열심히 달려오기만 하다 보니까 어떤 방향성이 있기보다는 그냥 눈앞에 주어진 것대로 하나하나. 열심히 쫓아가면서 저게 좋은 것 같다면 또 열심히 쫓아가고 또 저게 좋은 것 같다면 또 그리로 쫓아가거든요. 그렇죠. 그런 과정을 계속 밟아왔다면은 중년기부터는 진짜 뭐가 중요한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나의 취향이라고 하죠. 취향과 방향성을 한번 고려하면서 이런 방향을 좀 구체화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쓴 분인데요. 네. 이분이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인데 이분이 이제 삶의 의미를 본인이 거기서 좀 찾아가면서 잘 버텼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의미 치료 같은 치료를 만들기도 했는데 그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이 개인의 정신적 회복력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삶의 목적을 찾아가고 과연 진짜 나한테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시간을 잘 갖게 된다면 또 삶을 잘 살게 될 거고요.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중년기에 새롭게 뭔가 배우려는 움직임들 이런 거 중요하고 또 이런 거 많이 보이잖아요. 주변을 그쵸. 보면 그렇죠. 네네네. 이게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겠죠, 확실히. 그렇죠. 선생님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하고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네.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는 게 뇌의 활동을 促진하고 인지 기능 향상시키니까 치매 예방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무조건 해야겠네요. 예. 자존감을 높이기도 하고 또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하나 이런 건 새로운 것들을 배우면서 사회적 지지를 강화할 수가 있거든요. 사회적 지지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진짜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게 된다면은 그 자체가 행복에서 가장 넘버원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함께 해나가는 것, 새로운 것을 배워나가는 것은 중년기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덕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른의 성장법 시간 오늘은 중년에 겪을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전통의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는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입니다. 모던한의 조인선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미진님이 예술로 떠나는 여행 너무 좋아요 하고 보내주셨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시나요? 사실 요새 날씨가 진짜 너무 더웠죠. 갑자기. 너무 더워요. 그래서 사실 저는 요즘 시원한 물냉면이나 이 얼음 동동 막국수가 그렇게 땡기더라고요. 다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 다. 그렇죠. 아저씨 냉면 좋아하시나요? 좋아요. 좋아합니다. 그럼 혹시 예. 평양냉면을 좀 선호하시나요? 아니면 함흥냉면을 더 선호하시나요? 어렸을 때는 함흥냉면을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KBS 들어오고 나서 평양냉면을 처음 접했거든요. 또 여기도 맛있는 집 있죠. 저는 마포에서 처음 접했는데 그 네. 유명한 그 집에서 네. 지금은 완전 평양냉면만 먹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요새 여름만 되면은 이 평양냉면의 호불호, 평양냉면 좋아하냐 싫어하냐 이런 질문을 사실 저도 아직도 그래요? 이제 뭐 결정된 거 아닙니까? 네, 싫어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해를 못 하시죠.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저도 함흥냉면을 좀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예,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이 한국인의 여름나기 국민 한식 냉면으로 떠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 고민했는데 지금 결정됐습니다. 냉면이죠? 네. 지금 시각 6시 42분 56초를 지나가고 있는데 점심 메뉴 결정됐습니다. 네. 예. 어쩐지 이제 냉면인데 네. 냉면의 역사가 근데 좀 궁금해요. 어떻게 된 건지. 맞아요. 그래서 예. 늘 즐겨 먹던 이제 냉면이다 보니까 사실 뭐 저도 기록을 찾아볼 생각을 별로 못했었는데 이제 기록을 찾아보니까 무려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7세기? 예. 예. 그런데 재밌는 거는 지금의 냉면과는 완전히 달랐던 거죠. 그래서 이 최초의 냉면은 원래 자두색의 국물을 가졌다고 합니다. 예? 자주색이요. 네, 그래서 27세기 문헌인 계곡집이라는 책을 찾아보면 이 최초의 냉면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줏빛 육수는 그을빛처럼 비치고 옥색의 가루가 눈꽃처럼 흩날린다. 이야. 라는 문구가 등장하는데 신데요, 이거? 그렇죠. 냉면을 예.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했죠. 그런데 이 냉면의 이름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름이 자장냉면이에요. 자장냉면. 네, 그래서 짜장면 맛이 나서 자장냉면이 아니라 이 냉면의 국물이 자줏빛을 띠고 있다 해서 자장냉면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냉면 육수에 오미자를 우린 물로 육수를 넣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책에도 냉면이 등장하는데 조선시대의 요리책 규합청소와
동국 세식이라는 책에는 네. 냉면 육수로 동치미 국물을 사용했다라는 지금이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예. 다양한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우리 선조분들은 냉면을 굉장히 좋아하셨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드셨습니다. 근데 처음에 얘기해 주셨던 네. 오미자로 국물을 낸 냉면 네. 이거 맛이 궁금한데 네. 언제 처음 냉면을 만들어 먹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혹시 중국에서 들어온 건가요? 사실 뭐 우리나라 한식에도 중국에서 들어온 음식들도 많지만 네. 사실 이 면 요리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워낙 주식처럼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파스타 이런 거. 네, 맞아요. 원조를 따지는 것은 좀 어렵고요.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산시성에서 유래된 량피라는 음식이 냉면과 생김새는 조금 비슷하지만 이 량피는 밀이나 쌀가루로 만들어지고 고추기름, 마늘, 식초로 만든 이 매운 소스와 함께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의 성분과 또 양념의 주재료가 한국과는 또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히야시추카라는 밀가루로 만든 인기 있는 면 요리가 있는데 네. 요게 이제 우리나라 냉면과 모양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리고 얇게 썬 고기, 계란, 야채와 같은 다양한 토핑을 곁들여 먹는 냉라멘이라고 냉라멘. 네, 보시면 네.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일본과는 다르게 메밀이나 감자, 칡 같은 구황 작물로 이제 국수를 뽑고 이 삶은 국수로 찬 육수에 넣어 양념과 고명을 얹은 전통적인 한국 국수를 대표하는 요리 중에 하나인데요. 가장 재밌었던 거는 네. 중국과 일본과는 다르게 한국의 냉면은 원래 겨울에 먹던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 얘기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냉면 네. 원래 겨울에 먹었다고. 네, 맞습니다. 진짜였군요. 네. 근데 대부분 냉면은 여름에 많이 먹잖아요. 또 그 그죠? 시원한 맛 때문에 여름에 사실 그렇죠. 많이 더울 드는데 때 막 특히 이제 유명 냉면집 가면 막 줄 서잖아요. 그렇죠.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 서 있다. 오픈런까지 하고 그렇죠. 네. 쫙 먹으면 기분이 쫙 좋아지죠. 아, 좋죠. 네. 예. 사실 근데 엄밀히 말하자면은 사실 여름에 먹으면 너무 좋지만 네. 여름에는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었던 게 바로 예전에는 냉면. 네, 맞습니다. 예. 그 이유가 바로 이 냉면의 주 원료인 메밀의 수확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기후의 특성상 밀농사를 짓기는 좀 어려워서 대부분의 냉면 면발을 이 메밀로 만들었는데 네. 평창을 무대로 한 이 이호석 선생님의 단편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책을 보시면 메밀이 어느 계절에 연글고 또 언제쯤 수확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또 우리 아나운서님의 좋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니, 여름이 저물면 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붉은 대궁이 향기가 제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문장이 참 멋있네요. 네, 그래서 이 문장을 보셔도 알 수 있듯이 여름이 저물면 꽃이 피기 때문에 일러야 가을 중순쯤이 돼야 이 메밀을 수확할 수 있었던 거죠. 먹을래야 먹을 수가 없었네요. 그렇죠. 메밀이 없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농산물이 귀했던 겨울, 가을에 수확한 메밀을 이제 두고 이제 그 메밀을 빻은 메밀가루를 이 공궁한 겨울에 두고 겨우내 냉면으로 만들어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 겨울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메밀을 이렇게 해가지고 쟁여놨다가 그렇죠. 그때 딱 해서 먹는 거고 네. 겨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여름 냉면은 상대적으로 좀 나중에 나오게 된 거죠. 야, 이 얘기 냉면집 사장님들이 들으면 진짜 좋아하겠네요. 겨울에도 드셔라. 여름에만 바쁘니까. 예. 그렇죠. 원래 냉면은 겨울이다. 그렇죠. 네. 메밀의 수확 시기에 맞춰서 냉면을 만들어 먹었다면 이 갓 수확한 메밀을 도정해서 만든 냉면을 햇냉면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정말 맛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언제부터 여름에 냉면을 만들어 먹게 된 거예요? 네, 이 여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냉면이 보급된 거는 또 냉장고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910년대 제빙 공장이 한국에 들어서기 시작하고 네. 1920년대부터 냉장고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냉면은 본격적으로 여름 음식이 됩니다. 1920년대. 네.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 이제 서양 문물들이 들어오면서 냉장고도 이제 함께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1917년 방신영의 조선 요리 제법에서는 여름 냉면과 겨울 냉면의 레시피를 이제 구분하게 되는 기록이 그래요?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겨울 냉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울에 많이 먹는 동치미 국물에 김치, 무, 배 등을 넣어서 먹었고 이 여름 냉면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보통 가게에서 파는 냉면은 이제 고기나 닭을 이용한 육수에 수육과 각종 고명을 얹어서 먹었고 가정에서 먹었던 냉면은 장국이나 깻국 그리고 콩국에다가 국수를 말고 고명을 얹어서 먹었다는 이야.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보다 훨씬 이 냉면 레시피가 다양했던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위생이 지금처럼 깨끗하지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전에는 여름마다 냉면을 먹고 식중독이 자주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중독이 자주 문제가 되니까 1960년대에는 정부에서는 냉면집 여름철 영업 정지
예? 강경 조치가 또 내려지게 됩니다. 1960년대 네. 어떡합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여름에 냉면집은 영업을 못한다. 대목인데. 식중독 무서워서. 그렇죠. 야, 근데 냉면집만 이렇게 하면은 반발이 엄청 심했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영업정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쩌다가 영업정지 해제시켰을까요? 그렇죠. 이제 이 대목에 장사를 못하게 되니까 네. 냉면집 사장님들이 한데 모여서 고민을 합니다. 1년에 이때 돈 다 벌었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예. 지금처럼 이제 방역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낸 아이디어가 육수 전격 교체입니다. 예? 그래서 이 대표적인 그 냉면 육수였던 동치미 국물을 포기하고 고기 육수를 사용하게 된 건데요. 왜냐면 이 육수가 고기 육수는 동치미랑 달리 끓여서 국물을 내잖아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한 번 더 끓이니까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군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북한식 냉면이 남한에 정착이 되면서 이 평양이나 평안도에서 흔히 사용했던 동치미 국물 대신에 이 맑은 소고기 육수를 사용하는 쪽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네. 이 북한 분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냉면 장사를 하고 냉면을 만들다 보니까 이 재료와 기후 차이 때문에 동치미 국물만으로는 그 북한에서의 그 맛을 내기가 힘들었던 거죠. 야, 그런 게 있군요 또. 그래서 이 대부분의 북한식 냉면이 고기 육수로 바뀌게 되면서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그 냉면의 그 맛으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감칠맛이 이렇게 싹 도는 네. 그 맛으로. 네. 신기합니다. 근데 이제 냉면은 이제 요즘은 네. 언제 어디서나 즐기기 쉬운 대표적인 우리의 음식이 됐는데 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네, 사실 이제 면발을 뽑는 것 자체가 예전에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에 왕실에서만 즐길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어요, 냉면이. 그런데 이 1890년 돼서야 네. 비로소 이제 국민들과 서민들의 밥상에 처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민 서민 음식이 된 결정적인 계기가 조선의 마지막 궁중 수락관 최고 책임자인 안순환 사동궁 황실 요리장 덕분인데요. 이런 중요한 분 한 번 더 이름을 안순환. 네, 안순환님. 네. 네. 그래서 이 조선이 망하게 되면서 갑자기 직업을 잃게 된 거예요. 이 요리사 분이. 궁중 요리사셨는데. 네, 요리사 장님이시죠. 황실 네. 요리장. 그래서 1903년에 지금 서울 이제 종로의 동아일보 자리에 명월관이라는 고급 한식 요리점을 차리게 됩니다. 그런데 네. 이 명월관의 메인 메뉴는 이 함께 한식을 먹을 수 있는 교자상이었는데 그 다음이 이 냉면이었던 건데 이 고종 황제가 자주 드셨던 배동치미 냉면을 판매했고 고종이 드시던 배동치미 냉면을 이제 명월관에서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이야, 라는 잘 카피라이트로 이야, 마케팅도 잘했네요. 네, 냉면을 예. 홍보했고 큰 인기를 끄게 됩니다. 왕이 먹던 거 예전에는 그렇죠. 꿈도 못 구경도 꿨는데 못 했는데. 그걸 먹을 수 있다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인기를 끌게 됐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북한에서 전쟁이 나고 이제 평양 분들이 내려오면서 인천 등지에서 평양 냉면집이 많이 생겼고 네, 그리고 이제 다양한 또 냉면들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에 즐기는 냉면의 시원한 맛에 너도나도 중독이 되면서 급기야 조선시대 최초의 배달 음식도 바로 이 냉면입니다. 배달 음식. 야, 근데 지금 청취자 곽정은님이 네. 오늘 저녁은 냉면이다. 저녁까지 가셨군요, 정은님. 점심 약속은 있나 보네. 여름에 냉면 너무 좋다고. 또 6543님도 냉면 좋아요. 아침부터 냉면 먹고 싶다. 그렇죠. 이게 오늘 굉장히 청취자분들 적극적인 오늘 댓글을 달아주고 먹는 얘기 계시네요. 나니까 저 지금 사실 제가 원래 아침을 안 먹는데 방송 끝나고 어떻게 바로 같이 가야 되나요? 냉면을요? 지금 6시인데 그러니까요. 연대가 있을까요, 우리? 답답합니다. 조선시대에도 근데 신기한 게 배달이 됐다. 네. 아니 근데 웃긴 게요. 네. 그때 전화가 없었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컴퓨터도 없고. 어떻게 네. 주문합니까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조 아닙니다. 대표님.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네.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1920년대 제가 제빈 공장이 생겨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냉면을 파는 집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조선시대 양반들은 음식을 남이 보는 앞에서 먹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 그래서 굉장히 부끄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네. 냉면을 몰래 배달시켜 먹는 일이 조선시대. 네, 전국 이 양반가들 사이에서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달부가 생겨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배달부들의 입김이 굉장히 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배달부들은 친한 양반댁에 먼저 배달을 해주기도 하고 네. 또 팁도 몰래 받고 그랬던 거죠.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이를 경계했던 냉면집 주인들이 담합을 해서 이 평양에서 평양냉면을 배달하던 냉면 배달부 160여 명을 한 번에 다 해고해버리는 예? 강수를 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냉면 배달부들이 예. 우리가 무슨 죄냐. 그래서 총파업을 했다 그래요. 야, 우리도 파업의 역사 기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래서 이 양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냉면 배달 다시 언제 해주냐. 배달을 안 해주니까 먹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 평양 경찰서장이 중재에 나서서
냉면 배달부도 다시 채용해라. 그리고 냉면 집 주인들한테 명령을 내리게 되면서 이 사태가 끝났다는 일화가 남아있을 정도로 이 배달의 냉면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했다고 합니다. 재밌네요. 예. 네, 그리고 당시 냉면 그릇은 원래 세수대야 냉면처럼 넓고 얕았다고 해요. 하지만 이 배달부들의 무게를 덜어주고 또 배달하면서 흘러 넘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냉면 그릇의 크기가 지금처럼 작고 깊어졌다고 합니다. 재밌습니다. 네. 그랬군요. 아이고 오늘 예술로 떠나는 여행 우리 조인선 대표님과 냉면 얘기했는데요. 너무나 맛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아까 어른의 성장법 시간에 중년의 위기에 대해서 우리 말씀 나눴는데 1507님이 48세시라고 가장의 역할과 삶에 지치지만 멈출 수 없기에 가끔 쉼을 생각한다. 요즘 무력감을 이겨내기 위해 오늘도 움직여 봅니다. 대한민국의 중년이 쓰러지지 않도록 관심이 필요합니다. 하셨는데 저라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1507님 화이팅이고요. 우리 모두 오늘 화이팅입니다. 무더위 이겨내자고요. 오늘 아침 라디오 저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1년에) 한 번 이상 농지를 경운하고 용배수로를 정비하여 농지의 기능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청년들, 영농이 불가능한 폐경지를 제외하고 직불금을 신청하는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영농 폐기물 분리수거, 영농 기록을 작성하는 우리의 부모님, 이분들은 농업 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는 대한민국 농업인입니다.